당장 이 주식을 안 사면 병이 날 정도로 이제 완벽한 기업을 발견했을 때 가슴이 정말 떨립니다. 과거에 그런 기업이 많이 있었죠. 지금도 뭐 그런 기업이 몇몇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정말 가슴이 떨려가지고 이제 빨리 주식을 사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우리 제작진과 시청자들이 두 분 모시면 꼭 말씀을 여쭤봐달라 그래서 2023년을 주도할 만한 이른바 꾼의 픽을 한번 좀. 저는 뭐 무조건 최근에 이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는 주식이고 하나는 이제 주인데요. 꾼의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의 김동환입니다. 비관론 일색이던 글로벌 증시가 과연 변곡점을 맞은 걸까요? 미국의 10월 CPI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난주 미국은 물론이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급등한 바 있죠. 하지만 그저 죽은 고양이의 반등에 불과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비관론도 여전합니다. 펀더멘탈 개선이 동반되지 않은 실체 없는 반등이라는 거죠. 여전히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글로벌 증시. 이럴 때일수록 투자의 기본 원칙을 되새겨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번 주 경제전쟁꾼은 특별히 가치 투자의 대가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꾼. 골프볼 1위가 바뀌었네요. KPGA 투어 볼산을 1위 스릭슨. 자, 오늘 제 좌우로 이렇게 두 분의 꾼께서 자리하고 계시니까요. 아직 토크 시작 전인데도 이미 마음이 좀 든든해집니다. 특별히 이채원 의장님, 저희 경제전쟁 꾼의 첫 출연이시잖아요. 이채원 의장님 하면 사실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국내 최초로 가치투자 펀드를 선보인 이른바 가치투자 1세대이시자 사실 수많은 이채원 퀴즈를 양성하신 대가신데 드디어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경제전쟁꾼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먼저 근황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라이프 자산운용을 출범하시고 왕성하게 활동을 재개하셨는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그렇게 잘 지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고요. 시장 상황이 이래서. 근데 사실 작년에 보면은 많은 반성과 후회와 고민을 많이 했던 해였고요. 과거를 돌이켜 보면 왜 이렇게 수익이 안 났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해봤어요. 그게 결과물로서 이제 얻어낸 거는 저희가 투자했던 이제 정통 가치주들이 ESG가 취약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이 싼데 영원히 싼 거예요. 올라가지 않고. 그리고 뭐 회사나 대주주 측에서는 주가가 오르기를 원하지 않고. 네. 그러고 있으니까 주식은 여전히 가치는 높은데 주가는 안 오르고. 뭔가 좀 가치의 함정에 빠진 느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작한 게 ESG 행동주의를 도입을 해서 어떤 기업에 투자할 때는 그 기업이 ESG를 향상시키려는 의지가 있는 기업에만 투자를 하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뭐 주가가 오르기를 원하지 않는데 뭐 이해관계가 전혀 일치하지 않는 거죠. 회사는 좋고 싸고 회사도 이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주가가 오르기를 원하는 기업에만 투자하는 게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저희가 이제 새롭게 좀 가치 투자에다가 플러스 좀 ESG 행동주의를 가미시켜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철 대표님은 뭐 이제 대한민국을 가장 대표하는 펀드 매니저 그리고 운용사의 대표님이신데 이채원 퀴즈셨군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의장님을 처음 뵀으니까 이채원 퀴즈라기보다 이채원 장학생. 어떻게 처음 뵙게 되셨어요? 대학교 때? 그냥 말 그대로 그 당시에 가장 가치 투자계에서 유명한 분이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책이랑 기사를 보고 그냥 회사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뵙고 싶다고. 소위 말하는 콜드콜을 했는데 그 어린 대학생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만나주셔가지고 그때서부터 인연이 돼서 21년째 스승님으로 모시고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 선수가 되셨는데 작년엔 성적이 굉장히 좋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떠셨어요? 작년에는 좀 풍년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상반기까지는 그냥 좀 방어를 좀 하다가 사실은 6월부터 좀 흉년 그 주기로 들어가서 상당히 이제 고생을 많이 했고요. 사실 6월을 기점으로 해서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라든지
그리고 기대 이상의 어떤 금리 인상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거의 뭐 종목 선택, 저희는 종목 선택에 많이 의존을 하는데 예. 그 체중계 기능이 시장이 이제 잃어버리면서 예. 저희도 똑같이 이제 고생을 하는 그 기간이 뭐 최근까지 계속 이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채원 의장님. 예. 그 올해 뭐 복합적이고도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증시가 아까 우리 대표님 최준철 대표님 말씀처럼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그래서 그렇죠. 이 시장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할 때가 됐다는 얘기도 있고 이제 백가쟁명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하락장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하락장을 경험하셨을 텐데 예. 올해의 하락장과 예년의 하락장을 좀 구분할 수 있는 구분점이 예. 있다면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저는 이제 좀 입문이 이르니까 이제 88년 입사잖아요. 네. 업계 입문한 게.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IMF 예. 저희가 외환 위기도 겪었고 그의 가장 큰 위기는 이제 리만 사태였고요. 2008년. 그렇죠. 그래서 97년, 2008년 정도가 좀 가장 큰 위기였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게 모든 이제 하락의 형태는 정말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뭐 제가 많이 인용하는 안나 카레나의 그 소설에 보면은 네.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이제 대동소이하지만 이제 불행한 가정의 모습은 아주 다르다 네. 모양들이 이런 말이 나오는데 상승장의 모양은 비슷해요. 뭐 경기 좋아지고 뭐 주가 대부분 지수 오르면서 이렇게 하는데 하락장의 모습은 아주 다릅니다. 네. 뭐 심지어 전쟁, 코로나 심지어는 네. 뭐 금융위기 등등의 위기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국면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과거 사례가. 근데 이번에 위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미국의 사례를 좀 이제 비교를 하고 싶어요. 1970년대 네. 때 1차 오일 쇼크 때죠. 유가가 전년 대비 75% 급등을 하면서 예. 그리고 중동의 소규모 국지진 벌어지면서 베트남전 막바지 그때가 72년, 3년, 4년, 5년 그때거든요. 네. 그때 S&P가 1973년에 48% 급락을 합니다. 예. 주 요인은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그때 마치 니프티 푸디 거품이 꺼질 시기였던 거예요. 소위 그 멋진 50 종목이라고 해서 뭐 제록스나 뭐 이렇게 폴라로이드 이런 그렇죠. 성장주랑 뭐 일부 대형 우량주까지 해서 50 종목만 올랐어요. 그때. 근데 그 50 종목들이 뭐 한 1년 동안 40% 오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거품이 꺼지면서 특정 종목 뭐 80%까지 하락을 네. 하고 그런 국면이 딱 그때였거든요. 70년대 중반이죠. 70년대 중반에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예.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S&P 48% 하락하고 또 1년 만에 또 73%를 회복을 합니다. 예. 순식간에. 근데 재밌는 거는 딱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고 하락을 했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또 급등을 합니다. 근데 이런 궤적들을 보면은 저 73% 급등하는 구간이 미국의 경기는 최악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이상하게 지금 주가가 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주가가 지금 빠진 거는 1년 뒤에 경기가 아주 안 좋다는 거를 예견한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뭐그 정도까지는 뭐 2,000포인트가 깨질 정도까지는 경기가 안 나빠지지 않겠느냐라는 또 증거물이 요새 반등하는 2,500 근처 왔잖아요. 그 궤적이 너무 이제 유사하다는 거죠. 저 궤적이랑. 네. 그래서 애초에 이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이제 뭐 내년 1분기 정도에 좀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좀 급반등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좀 빨리 온 거고 그리고 이 모든 궤적이 70년대 미국이랑 너무 비슷하다. 근데 재밌는 거는 저러고 나서 이제 73% 반등을 하고 나서 8년간 횡보합니다. 미국장이. 우리가 그냥 네. 미국장 하면 선형으로 그냥 오른다. 그렇죠. 조금 네. 쉬다가 다시 오르고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7년 동안 그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적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때 활약했던 니프티 50 종목은 회복하는데 15년이 걸리죠. 어우. 근데 8년간은 근데 놀라운 게 예. 가치주가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죠. 그레이트 밸류 마켓이라고 이제 데이비드 레면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죠. 근데 지수는 횡보를 했는데 일부 가치주들이 이제 급등하는 그런 국면인데 지금 이제 그렇게 좀 전개될 거로 보고 있는 그렇게 거죠.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최준철 대표께도 비슷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연상이 되십니까? 어떤 시기와?
일단 뭐 의장님께서 70년대 인플레이션을 중심으로 한 부분을 얘기를 주셨는데 거기 이제 하나 더해서 이제 근자에 비슷한 이제 양상을 보였던 시기가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알고리즘 방식으로 과거에 매크로가 가장 유사했던 시기를 찾아보니까 2002년부터 2005년까지가 가장 유사한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수, 금리, 그리고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이 유사하게 돌아가는데 그때를 경험해봤던 입장에서 돌이켜 보면 지금 이제 테크주들이 많이 올랐던 게 당시에 이제 99년 IT 버블과 그 위에 붕괴가 있었고요. 유동성이 많아진 건 요번엔 코로나였지만 그 전에는 사실 롱텀 캐피탈이 이제 파산하고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이 나고 아시안 위기가 생기면서 돈을 많이 풀었던 게 결국에는 버블의 생성과 붕괴를 만들어낸 그러면서 그 시기에 원자재 쪽으로 투자가 굉장히 과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네. 근데 중국의 수요가 올라오니까 원자재가 그때 급등을 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나고 금리가 올라가고 주가와 경기가 좋았던 그 시기가 묘하게 맞물려지는 거를 좀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제 느낌적으로도 그렇고 2002년부터의 5년까지 그런 구간이 좀 많이 연상이 되고 달리 얘기하면은 이번에는 뭐 금융 위기라든지 뭐 동맥 경화가 오는 금융 쪽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유동성이 그냥 조정되는 과정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도주가 바뀌고 색깔이 바뀌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는 게 저희 하우스의 결론이었습니다. 사실 두 분에게 매크로한 거, 뭐 지수 전망 이런 거 여쭤보는 게 아니거든요. 네. 우리 제작진에서 그래도 좀 여쭤봐달라 그래갖고 이채훈 회장님 얼마 전에 인터뷰하신 거 보니까 주가가 2,700까지는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민망합니다, 이게 진짜. 이채훈 회장님이 이런 인터뷰 안 하셨을 텐데 제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근데 신문에 났어요. 예. 그 배경과 예. 진위를 좀 알려주세요. 제가 제일 많이 놀랬고요. 본인이 네, 제일 많이 놀랐죠. 근데 왜 그런 말씀을 그때 드렸냐면, 네. 일단은 뭐 상식적으로 볼 때 코스피가 3,300 갔다가 2,100까지 간 거잖아요. 그럼 1,200포인트 가까이 빠졌으니까 뭐 보통 한 50에서 70% 정도 반등을 합니다. 기술적으로든 뭐로든. 한 50% 잡으면 한 600포인트잖아요. 그러면 2,100에서 600을 더하면 한 2,700은 가긴 갈 거다. 네. 근데 그 시기는 저는 내년 초 정도로 봤고요. 네. 이게 착시 효과가 나올 거잖아요. 내년 초 정도 되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뭐 올해는 많이 올랐지만은 이 기고효과 때문에 그렇죠. 내년에 뭐 한 4%뭐 이렇게 나올 거라는 예. 거죠. 그럼 4%도 높은 거죠. 예. 오른 데서 또 사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YOY나 MOM이라는 거는 이제 기고효과 때문에 둔화되기 마련입니다. 내년이 네. 되면. 근데 그 시점 보고 아까 미국 차트처럼 그때 반등을 하거든요. 급반등이 나오는데 그 반등의 이제 주도주는 뭐 낙폭과대 중심으로 뭐 성장주, 기술주, 뭐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뭐 온라인 관련된 기업들 많이 빠졌던 그렇죠. 거. 그런 것들 중심으로 반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펀더멘탈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좀 반락을 하고 뭐 예를 들면 한 2,500, 600까지 반락을 하고 그 시점에서 좀 장기간 횡보하지 않을까. 그래서 본 게임은 그때부터다. 가치 주시되는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2,700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딱 찍혀버린 거죠. 근데 이제 마침 또 장이 반등했어요. 제 의도는 아닌데 지금 올라가지고 근데 제가 뭐 맞출 리는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사연은. 그러면 짓궂게 제가 우리 애제자인 최준철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최근 한 코로나 기간부터 시작해서 네. 많이 얘기했던 게 우라가미 구니오의 사계를 많이 이제 불시장의 사계. 이용했는데 탁탁 잘 맞아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 상반기 이제 실적 장세부터 예. 근데 뭐 금리가 당연히 올라가니까 이제 역금융 장세가 한동안 유지가 될 거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올해 내내 역금융 장세로 들어가면서 좀 비싼 종목의 거품이 빠지고 가치주로 좀 볕이 들고 이렇게 이제 흘러갈 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6월부터 역실적 장세로 그냥 들어가 버렸던 예. 거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는 빨리 들어간 만큼 사실 빨리 또 여기를 탈출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근데 역실적 장세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실적은 좀 우려가 있고 실제 좀 안 나오기 시작하는데 주가는 이상하게 좀 반등을 하는 그러면서 밸류에이션도 아주 싼 것도 있지만 아주 싸지 않은 그러니까 실적이 빠져서 약간 고퍼도 좀 같이 올라가고 이런 식의 현상이 좀 발생을 하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역실적 장세를 생각보다 빨리 맞았고 또 이거에 대한 반대 논리들 내지는 반대 대응들이 나오면서 또 이거를 좀 탈피해가는 그런 구간에 저희가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저희의 현재 위치 그렇게 이제 파악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뭐 바로 그렇다고 뭐 금융 장세로 넘어가서 다시 뭐 금리를 낮추면서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아니지만 예. 어쨌든 이 국면에 끝이 좀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일단 역실적 장세에 생각보다 빨리 들어갔고 네. 그럼 이제 역실적 장세에서 나오는 기간도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조기에 당겨질 수 있다 네, 이렇게 다 보시면 당겨지는 개념이고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이 주기가 조금 짧아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생겨서 이거 이제 물건이 안 팔리겠네 하고 재고를 확 줄여놨는데 갑자기 보복 수요가 소비가 늘면서 됐죠. 보복 소비가 되면서 이게 막 늘어나니까 재고를 막 쌓아 올렸잖아요. 예. 근데 또 이 재고 때문에 또 역실적 장세가 빨리 와버리게 된 거거든요. 막 할인 판매하고 이러면서 실적이 꺾여 들어가는 네. 그런 상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결국 코로나가 만들어낸 어떤 수요와 공급이 좀 비정상적으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군요. 이 주기가 그 책에서 배웠던 것보다는 조금 빨리빨리 전개가 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채원 회장님 2023년에 예. 뭐 어떤 걸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변화나 예? 아니면 이슈를 저희가 더 봐야 될까요? 변화라기보다는 균형, 안정, 정상화 이런 키워드인 것 같아요. 저는 내년에는 모든 게 과거처럼 이제 뭐 주식이 싼 주식도 좀 올라야 되고 멀티플이 낮은 주식은 올라야 되고 실적도 좋은 주식이 올라야 되는데 네. 과거에는 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이클 자체가 워낙 이제 저금리 저성장에 디프레이션의 그로스 사이클이 강했기 때문에 모든 우리가 알아왔던 진리들이 먹히지 않는 그런 작동을 하지 않았잖아요.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오르고 멀티플이 낮으면 주가가 이제 올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게 제대로 작동을 하는 한 해가 네. 되지 않을까 내년에는. 그래서 이 말씀에 이어서 예. 우리가 그러면 내년 시장에 어떤 그 시장의 성격 그리고 이슈를 점검해 봐야 되냐 이 얘기로 이제 들어갈 텐데 2022년을 규정하는 가장 큰 단어는 당연히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금리 인상 때문에 뭐 성장주들이 추락했다라고 다 얘기들을 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미래 어떤 가치를 다 그 고금리로 디스카운트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그런 환경이 될수록 비껴나가 있는 안정적인 어떤 가치의 존재가 주가보다 낮아져 있는 그 주식이 주목받아야 될 것 같고 2023년이 본격적으로 가치주의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거에서 조금 부연을 하면 예. 금리가 이제 중력이기 때문에 이제 고밸류에이션 종목을 좀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가격을 부여하는 입장에서고요. 네. 실제 사업 현장에서는 그게 캐피탈의 과다 공급이 만들어내는 고통이 또 한동안 따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자금이 만약에 부족한 시기, 그러니까 고금리 시기였다면은 이커머스가 아무리 이제 성장 산업이라고 해도 그렇게 많은 플레이어들이 펀딩을 받아서 들어와서 계획된 적자를 낼 수는 없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모든 산업들이 옛날에 뭐 조선 버블도 있었고, 뭐 대장간 버블도 있었고, 뭐 옛날에 철도 버블도 있었고, 하물며 튤립도 있었잖아요. 예, 튤립도 있었고, 그러니까 공급이 몰리면 그만큼 경쟁이 격화되지만 높은 가격을 받다가 모든 이제 집단 체면에서 깨어나게 되면은 현장에서는 공급 과잉이 해소될 때까지 모두 다 허우적거리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요. 시장에서는 가격 부여를 많이 하지 않고 주도주가 좀 바뀌는 이런 현상들을 계속 반복을 해왔거든요. 네. 그런 캐피탈 사이클로도 설명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일단 캐피탈이 많이 몰린 곳들은 그것이 해소될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시장에서 그렇게 그 스프린트를 뛰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차별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 옛날에도 이커머스 회사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아마존이 그리고 여러 서치 엔진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네이버가 그렇죠. 이렇게 나왔던 거는 그들이 차별화된 실력을 보여줬기 때문이거든요. 네. 네. 뭐 최근에 증권사 실적만 보더라도 예. 옛날에 증권 업종은 종목 선택이 무의미하다고 그렇죠. 얘기했었거든요. 다 네. 똑같은 방향으로 네. 움직이는데 포트폴리오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3분기 실적을 딱 보니까 이게 실력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죠. 마이너스 60% 이익이 깎인 데도 있고 심지어는 이익이 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현상들이 산업마다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때 되면은 보통 이제 바텀업으로 접근을 해야 정확한 종목을 고를 수 있고 그러면서 차별화 장세도 나타나게 네. 되고 결국엔 그 안에서의 수익성의 문제, 경쟁의 문제 이런 것들의 반복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네. 좀 23년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채원 의장님께도 같은 질문. 예. 저는 이제 뭐 좀 형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종목은 나중인 것 같고
지금 어쨌든 판이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보면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가치가 보통 세 가지로 결정이 되잖아요.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이거는 뭐 불변의 진리고요. 어떤 기업이 이제 얼마나 안전하냐, 산업이든 기업이든 부동산이든 그런 거거든요. 그건 이제 주로 PBR, 과거를 의미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수익성 지표는 지금 현재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볼 수 있는 이익의 양가치를 이런 걸 보는 건데 수익 가치라고 하고 현재를 의미하는 거고요. 성장 가치는 앞으로 벌 돈. 이 산업이 얼마나 발전하고 성장하고 얼마나 이익을 낼 것이냐라는 게 이제 미래 가치거든요. 그래서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각각 과거, 현재, 미래를 의미하는 거고. 근데 기업의 가치는 하루아침에 쉽게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환경이 바뀌면서 시장 참여자 인식이 바뀌면서 때로는 뭐 자산 가치를 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수익 가치, 저포주로 사기도 하고 과거에 이제 외국인이 처음 들어왔을 시기가 그때잖아요. 그렇죠. 예. 저포주 혁명이라고 그랬죠. 혁명이라서 뭐 PR이 한 배짜리는 무조건 10배다 올랐죠. 그렇죠. 대광산업, 대한화섬, 그게 시멘트건 뭐 농약이건 뭐건 간에 이동통신, 예. 그렇죠.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자산주 열풍이 그 다음 해에 일어났고요. 94년도에. 그래서 뭐 삼부토건이나 만호제강이 뭐 그렇죠. 만호제강 14배 오르고 성창기업 뭐 이런 거. 성창기업 기억하시네요. 옛날 생각 많이 납니다. 저는 다 교과서에서 봤던 것 같아요. 10배 체험자들 올랐죠. 계속. 성창기업이. 땅 부자 기업들 네. 뭐 3천만 평 땅을 뭐 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근데 각각의 이제 가치를 추구하는 건데 이제 가치의 패러다임이 이제 환경이 바뀌면서 바뀌잖아요. 근데 여태까지의 환경은 명확하게 저금리 디프레이션이었잖아요. 네. 과거 한 7, 8년간은. 그러다 보니까 말씀대로 뭐 어차피 성장주를 밸류에이션하는 건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거니까 이 자리에 오르니까 유리한 거고 가치주에는 불리했었죠. 근데 그게 이제 180도 바뀌는 거잖아요. 이제는 고금리 인플레이션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러면 전략도 같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과거에 3대 가치 중에서 주로 성장 가치를 많이 봤다면 이제는 좀 자산 가치나 예. 수익 가치 이런 쪽을 이제 봐야 된다는 게 결론이 나는 거고요. 예를 들면 뭐 어떤 기업이 있는데 현금을 8천억 들고 있어요. 차입금은 뭐 없죠. 다 정기예금에 들어있는데 그렇죠. 뭐 이자를 1.2% 받다가 이제 뭐 3, 4% 받으면 이익이 3배 늡니다. 그렇죠. 실제로 펀더멘탈 개선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실제적으로. 뭐 이런 기업들도 많이 존재하고 예를 들면 과거에는 이 디플레이션 시대에는 후발주자가 유리했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뭐 계속 물가는 떨어지고 자금 조달하기도 편하고 네. 신규 투자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뭐 유통업체 같은 경우에도 후발 유통업체들이 선발 유통업체보다 싼 값에 물류기지를 지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게 180도 바뀌었다는 네. 거예요. 기존에 좋은 설비와 공장과 현금 여력이 풍부한 선발주자가 유리한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전략을 이제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게 조선시대 실학자 이익이라고 계시죠. 성우이익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하신 성우이익이죠. 말씀입니다. 예. 여고할 천하지사 소치지세위상 행불행차지 12위하라고 하는 건데요. 나는 이 때문에 천하의 일을 결정하는 것은 시대의 형세가 최상이며 행운과 불행은 그 다음이고 옳고 그름은 최하라고 말한다. 이거를 풀이를 해보면 시시비비도 중요하지만 뭐 주식으로 따지면 밸류에이션 싼 것도 중요하잖아요. 싸고 비싼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운세다. 아무리 싼 주식을 사도 그 다음날 뭔 일이 터져버리면 이제 의미가 없는 거고 그리고 아무리 운이 있다라도 네. 형세가 아니면은 길게 가지를 못해요. 예를 들면 뭐 성장주 사이클인데 아무리 싼 가치주가 있어도 이게 처음엔 좀 주목을 받다가 또 몇 년 지나면 다시 그 가격에 가 있는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아무리 좋은 성장주라도 이제 밸류 사이클에서는 시세가 크게 또 못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몇 년 전에 이제 바이오 사이클이 한번 왔었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완전 관해가 나오면 어떤 특정 기업의 주식이 10배 올랐죠. 근데 최근에 완전 관해가 나와도 하루 상한가 치고 며칠 있으면 또 다시 흘러내리는 안 먹히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형세가 아니니까 지금. 지금 형세가 크게 바뀌고 있다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고. 아, 근데 잠깐만요. 예. 제가 지금 굉장히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 우리나라 가치 투자의 거의 큰 형님 뻘이신데 그렇죠. 원래 가치 투자는 형세, 세상의 변화 이런 거는 귀와 눈을 닫고 예.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저기로 치면은 뭡니까? 옳고 그름만 따지는. 네, 옳고 그름만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예.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운용사의 CIO에서 벗어나셔서 그죠? 예. 약간 이제 오히려 조금 자유로운 어떤 그런 운용을 하실 수 있는 포지션으로 바뀌셨는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텀업과 탑다운을 다 봐야 된다는 예.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형세가 성장주 형세인데 계속 자산주만 사고 이러면은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근데 우리도 이제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펀드를 운영하면서도 예. 이제 성장주 사이클인 걸 알잖아요, 사실은. 알기 때문에 뭔가 종목을 사더라도 뭐 본업이 있지만은 뭔가 자회사에서 배터리를 한다든지 이런 거 좋아해요. 그 대신 싼 거를 사는 거죠. 원칙은 근간에 두고 그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형세에 맞춰서 운영을 하자. 이런 게 이제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아니 두 분이 사이 좋은 건 이 업계가 다 알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네. 아니 스승님 그건 아니죠. 자,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 반 정도 이제 공감을 하는 게 이게 형세만 따지는 건 저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옳고 그름도 알고 예. 형세도 알고. 근데 예. 사실 운이라고 하는 건 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좀 파악을 해본다면 그 두 예. 가지를 예. 균형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형세도 보는 거는 맞다라는 형세도? 생각. 예.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결국 이제 오랜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의 경험치에서 좀 나오는 그런 뭐 예를 들면 뭐 대학생 투자자가 형세를 논한다? 저는 그거는 일단 옳고 그름부터 충분히 축적하고 알아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들려줄 수 있는 얘기가 적어도 이채원 의장님 네. 같이 30년 이상 오래되신 분들은 고생 해보신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아주 극한으로 달았을 때 그런 변곡점에서는 결국 대가들한테는 그런 형세의 전환 같은 게 비교적 이제 뚜렷이 보이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작은 형세의 변화나 약한 근거를 가지고 형세를 계속 이제 말씀하신다고 하면 네. 그건 적중률이 좀 떨어지겠지만 그 정도로 지금 형세의 변화가 왜냐하면 이 성장주 사이클이 굉장히 오래 누적이 되었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로 역사상 길게 이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거의 8년을 이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셨겠냔 말이죠. 이게 평균 회기가 안 먹히는 장이었기 때문에 예. 그만큼 스프링이 눌린 만큼 좀 펴지는 어떤 폭이나 이런 것도 이제는 임계점에 왔다라고 좀 아주 예외적인 형세 변화의 지점에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봅니다. 금리와 인플레이션의 그 판이 바뀐 금리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이 지각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형세의 변화도 봐야 된다는 그 논점. 그렇죠. 거기에 저는 플러스해서 사실 이제 행동주의의 어떤 바람이 계속 지금 증폭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뭐 KTNG에도 행동주의 펀드 2군데가 제안을 했고 그리고 이번 주총에도 아마 작년 주총보다 더 많은 주주들의 요구 사항이 그렇겠죠. 특히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서 쏟아지게 될 겁니다. 또 그런 환경적인 변화도 뭐 따로 말씀 안 하셨지만 당연히 이제 지금 ESG 펀드를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도 저는 염두에 두게 이제는 좀 때가 됐다라는 아마 판단도 저는 충분히 있으시지 않을까 싶고요. 제 관점에서는 사실 그냥 개별 종목을 계속 보고 있는 이제 입장에서는 싼 주식이 솔직히 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싼 주식이 널려 있으면 그래도 어떤 바람몰이가 될 정도, 그러니까 아주 일부에 국한돼 있으면은 그 국지적인 어떤 바람에 그칠 텐데 이 정도 좀 전반적으로 많으면은 밸류 사이클이 와도 좀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뭐 PER 3배가 6배만 돼도 2배를 먹는 거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모멘텀 투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장주가 같기 때문에 성장을 쫓아갔던 거고 3배짜리가 6배가 되는 것도 모멘텀으로 인식하는 변화가 생기면 이것 또한 바람이 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뭐 92년 저포혁명부터 해서 충분히 경험을 해보신 입장에서 말씀해 주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수익을 내는 이제 실전 방법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채원 의장님께서 쓰신 책을 보니까 예. 가슴 뛰는 기업을 찾아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항상 가슴이 뛰셨는지 아니면 어떠셨습니까? 어떻게 가슴 뛰는 기업을 가슴이 발견하- 너무 뛰어가지고 예. 당장 이 주식을 안 사면 병이 날 정도로 미치도록 하고 싶은 그런 기업을 발견할 때 이게 완벽한 기업을 발견했을 때 가슴이 정말 떨립니다. 예. 완벽하다는 건 너무 싼데 이유 없이 싼 거죠. 뭐 PR이 1배인데 예를 들면 이익은 계속 늘고 있고 예전에 뭐 롯데실성 같은 경우 뭐 400억, 600억, 800억 사상 최대 이익을 내는데 PR은 0.97까지 떨어진 그런 경우 절대로 망하기 어려운 뭐 유명 브랜드 기업이고 자산도 엄청나게 많고 뭐 유화증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유화증권도 5,000원 예전에 했을 때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국채를 다 파니까 주당 10,000원이더라고요. 차익금은 없고 뭐 그런 기업들을 보면 가슴이 떨려가지고
그냥 미친 듯이 삽니다. 지금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과거에 그런 기업이 많이 있었죠. 지금도 뭐 그런 기업이 몇몇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현금이 8천억인데 네. 시가총액은 3천억. 땅도 엄청 많고 그런 기업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떨려가지고 이제 빨리 주식을 사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사면 이렇게 사는 동안 좀 올랐다 다시 떨어져요. 네. 한 3년 있다가 다시 오르니까 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근데 그런 기업을 찾아내기까지는 1년의 기업 탐방 세미나 우리가 제일 많이 갔을 때 1,428회 1년에. 1년에 예. 우리가 어떤 기업이 완벽하다고 생각을 해도 일단 탐방을 가야 되고요. 가서 분석을 정밀하게 해야 되는 거고 3개월 뒤에 또 갑니다. 말이 바뀌는지 계속 봐야 돼요. 그런 과정을 한 2, 3년을 거쳐야 우리가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후속 조치가 굉장히 많아요. 반드시 경쟁사를 가야 되고 경쟁사를 옆집 가서 물어봐요. 우리는 이 회사를 투자했는데 이 집을 간 이유는 이 집을 분석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죠. 저 회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그 회사 정말 좋아요. 아, 그런 걸릴 때 있죠. 정말 좋은 기업이고요. 제가 딱 한 번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 경쟁사를 갔더니 경쟁사 주식 담당하시는 분이 이 회사 주식을 갖고 있대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기 주식은 안 갖고 있고. 자기 회사 주식 안 갖고 이 회사 주식을 산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사야 된다. 뭐 이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최준철 대표님은 어떻습니까? 뭐 그 기준을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사실 이제 최준철 대표님이 지금까지 딱 생각했을 때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아까 조직이 주는 어떤 그런 거 말고요. 본인이 딱 이거 체크리스트로 딱 정하는 거 그런 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본인이 좀 잘 알만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정유 업체가 3개가 있잖아요. SK 이노베이션, GS, SO 이렇게 딱 있을 때 딱 보고 이 회사의 차이가 어떻게 되고 이 중에서 이 회사가 제일 좋은 회사다. 요 정도를 알 수 있는 뭔가 종목군이면은 그게 본인이 기본적으로 좀 잘 네. 아는 영역입니다. 예. 잘 알지 않는 못하는 영역을 투자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만큼의 공부를 해서 그 배경 지식을 쌓아 올리는 그게 일단 1번이고요. 그 다음에는 좋은 기업인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 좋은 기업인지를 나타내주는 어떤 지표나 신호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 예를 들면 뭐 정성적으로는 과거의 의사결정들 그리고 지표적으로는 뭐 ROE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그러니까 의사들이 왜 건강검진을 할 때 그냥 관상을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체적인 이제 진단을 해보고 데이터를 보는 것처럼 건강도를 체크하는 몇 가지 지표들이 있거든요. 네. 기본적인 점검들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좋은 그 가격인가? 가격도 사실 지표로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평균적인 이익 대비해서 뭐 기본적인 이익 체력 대비해서 뭐 PR이 얼마인지, PBR이 얼마인지, 현금은 얼마나 갖고 있는지 이렇게 이제 따져본 다음에 그 영역이 되면 이제 좋은 주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굿 컴퍼니와 굿 프라이스가 되면 굿 스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마냥 기다리기가 좀 어려우니까 여기 이제 살짝 촉매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뭔가 변화 사항들이 있을 만한 부분이 있는가? 어떤 회사를 뭐 인수를 한다든지 새로운 신제품을 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보는 게 이제 3단계 프로세스를 거쳐서 최종적인 단계로 가서 사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1단계에서 대부분 많이 걸러지는군요. 왜냐하면 아무리 뭐 주식에 관심이 많다 하더라도 그 모든 산업과 모든 섹터를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저만 하더라도 한 10여 년 동안 바이오 주식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게 제약주는 좀 해본 것 같은데 바이오 딱 들어가려니까 뭐 1상, 2상, 3상이 있고 뭐 FDA 무슨 원소기호 막 나오고 막 그러니까 이건 내가 도저히 이건 내가 공부 못하겠다 해서 싹 걸러놓고 보니까요. 물론 후회도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좋은 바이오를 안 하다니. 그랬는데 뭐 코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코인도 최근에 뭐 굉장히 많이 뭐 그렇죠. 소동이 있는데 엄청났죠. 뭐 비트코인만 뭐 이렇게 좀 알 수 있지 그 나머지 이른바 알트코인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는 메커니즘 자체를 모르니까 그걸 투자할 수도 없고 근데 그렇게 다 걸러내놓고 보면 사실 우리가 투자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 회사를 내가 알고 있는가라는 기준에 들어오는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많지 않겠군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일반 투자자들 저도 그랬었고 저도 이제 주린이 시절에 뭐 이해하기 쉬운 소비재 같은 걸로 먼저 접근을 했던 것도 그건 사실 지식 습득에 대한 격차가 B2B 회사나 이런 거에 비해서 크지 않거든요. 보통 이제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면서 점점 자기 능력 범위를 사냥터를 좀 넓혀가는 식으로 이게 뭐 특정 계기가 있죠. 예를 들면 저는 뭐 옷 입고 이런 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의장님 처음 뵀을 때 저희가 한섬이라는 주식의 전문가였거든요. 한섬. 예. 예, 그 그렇죠. 의류 업체를 저희가 정말 빠삭하게 분석을 하고 의장님이 그거를 좀 높게 그때 사줘. 얘네들 어떻게 이걸 잘 알지? 근데 잘 알게 된 게 옷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PR이 2배였거든요. 네. 성장을 계속하는데 PR이 2배니까 관심을 가지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고 그때 뭐 패션 잡지 같은 거 구독도 해서 보고 이러면서 이제 제 사냥터로 하나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뭐 필라도 보고 FNF도 보고 다 그렇게 이제 써먹은 거거든요. 의류를 하나를 정통하게 공부를 해보니까 연관된 산업들이 보이고 업체가 더 좋은 매력적인 업체가 보인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현재의 여러 사냥터를 가지고 있는 거지 처음부터 전문가 조직을 갖고 있고 그 사람들이 막 추천해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내게 되지는 않거든요. 시간이 좀 필요한 일인데 처음에는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내 직업이나 내가 좀 잘 알고 있는 영역이나 뭐 예를 들면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무협지 회사들이 쭉 있으면 이건 사실 따로 공부를 안 해도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다 각자 자기가 덕질을 하는 분야나 뭐 취미 생활을 하는 분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애널리스트들도 뭐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뭐 맘카페 같은 데 들어가서 이 제품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 막 이런 맘카페. 거를 막 뒤져보는 거지 엄청 뭐 고상한 그런 걸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걸 한 번 더 해보거나 네. 아니면 조금 더 아는 기업에 해보는 거일 뿐이지 맞아요. 상식밖에 벗어나는 그런 무슨 비밀스러운 그런 비법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근데 이 관심의 영역을 투자와 적극적으로 연결시키려는 진지한 노력들이 있으면 사실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와의 격차를 확 줄일 수가 있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분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안 남아서 우리 제작진과 시청자들이 두 분 모시면 꼭 이 말씀을 여쭤봐달라 그래서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됐어요. 내년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저물가 저금리가 될 거라고 상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전 같은. 자, 그러면 2023년을 주도할 만한 가치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될 어떤 산업 혹은 저희가 사실 이런 종목군까지는 저희가 안 여쭤보는데 워낙 가치 투자자들이시라서 예.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두 분의 이른바 꾼의 픽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채원 회장입니다. 저는 뭐 무조건 지주사입니다. 지주. 예, 지주사. 지주사. 지주회사. 예, 지주회사입니다. 예. 지주회사라고 하는 거는 보면 이제 대부분 뭐 여러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홀딩 컴퍼니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 뭐 LG, SK, 뭐 삼성물산도 준지주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기업들인데 대부분 보면은 이제 뭐 단순 지주회사가 있고요. 그냥 지분만 갖고 있고 본업이 없는 경우가 있고 이제 사업지주회사는 본업이 있으면서도 계열사가 있는 홀딩 컴퍼니 역할을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모든 단순 지주든 뭐 사업 지주든 간에 일단 밸류에이션이 압도적으로 쌉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저로 지금 싸게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뭐 예를 들면 2015년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카운트 레이시 한 20%까지 좁혀졌어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자회사의 순자산 가치에 얼마나 할인돼서 거래가 되느냐. 근데 그게 20%였던 게 네. 지금은 60% 역대 최대로 벌어져 있고요. 근데 지주회사의 배당 수익률이 역대 최고입니다. 거의 한 4% 정도로 배당률이 올라가고 있고 배당 성향도 최고고 멀티플, PR도 최저고 네. PBR도 좀 가장 낮은 상태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주사를 왜 좋아하냐면은 일단은 거버넌스가 최상이다. 모든 카테고리 중에서. 왜냐하면 대부분 지주회사의 최대 주주는 이제 그 그룹의 회장님이 들고 계시는 거고 계열사 주식은 대부분 없습니다. 지주회사만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룹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주식은 지주회사거든요. 그래서 지주회사는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최소한 소액 주주와 대주주 간에. 근데 이거를 넘기려면 이 예. 주식이 너무 올라면 또 증여세 많이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있는 거죠. 예. 그런 건 있는 건데 일단 최근에 승계된 데가 많아가지고 이제는 그 2세, 3세로 넘어왔어요. 대부분. 이제 돈이 없습니다. 네. 예. 이제는 돈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올라야 좋은 거네요. 예, 배당을 많이 하고 주가가 올라서 어떻게 하든 이제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국면에 왔다는 거죠. 대부분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한데 이제 지주회사만은 그래도 이게 말씀대로 이제 주가가 안 오르는 경우는 있는데 내재 가치 훼손되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좋은 아이템을 발견하면 지주회사가 먼저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잘 되면 인큐베이팅 해가지고 IPO 시켜서 상장해서
그 이익을 회수를 하고. 근데 조금 안 된다 싶으면 자회사 떠넘긴 경우도 심지어는 많고 자회사 입장에서는 눈물 나죠. 가슴이 아픈데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하는데 지주사는 그런 피해를 당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소중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룹 전체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게 돼 있네, 이해관계가. 그렇죠. 이해관계상 하여간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에 그래도 이해관계가 가장 일치하는 게 이제 지주회사다. 이게 방향성이 같다는 거죠. 주가가 오르면 자기도 좋고 소액주주도 좋고. 그래서 이제 지주사가 너무 좋은 거고. 그리고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저는 잘못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펀더멘탈의 개선 없이 네. 시장의 인식만 바뀌면 바로 리레이팅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제가 많이 쓰는 비유인데 제가 펀딩을 합니다. 이제 블라인드로 10조 원을 모았어요. 제 이름을 걸고 10조 원을 모았는데 그 10조 원을 가지고 삼성전자 한 종목을 다 샀어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IPO를 시킵니다. 상장. 이게 왜 4조에 거래되죠? 지금 그런 거거든요, 지주사는. 그냥 인식이에요. 그냥 지주사는 무조건 그냥 디스카운트 돼야 돼. 심지어는 성장도 하고 자기 사업도 있고 배당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지주사가 가장 저평가돼 있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고금리,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일단 설비가 많고 공장이 많고 오래된 기업, 경쟁력이 있고 이런 기업들 선발주자가 유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뭐 SK, 삼성, LG, LS 이런 기업들이 GS가 다 선발주자가 오래된 기업이고 업계 1등하는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의 모든 플랫폼을 다 갖고 있는 게 지주사잖아요. 그러니까 종합 선물 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주사는 정말 매력적인 카테고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주사를 예를 들면 기업 가치라는 측면에서 해외의 어떤 홀딩 컴퍼니하고 동일하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업계에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채원 의장님께서는 본질적으로 다른 건 아니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고요. 자, 최준철 대표님께도 동일한. 저는 뭐 해가 바뀐다, 내지는 뭐 형세가 바뀐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아주 제 기본적인 생각은 뭔가 좋은 기업이면서 이익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주가가 오를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제가 아마 2세대, 3세대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주로 저는 이제 목격을 많이 했던 거죠.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본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지주회사도 그 안에서 변화를 좀 도모하는 데를 좀 고르는 그 정도의 수고는 좀 덧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리고 그 변화의 인과관계나 변화의 상황이 내 기준에서 납득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기 좀 쉽고 틀릴 확률이 좀 낮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최근에 이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는 손해보험 주식이고요. 손해보험. 예, 하나는 이제 음식료주인데요. 이 두 회사 모두 이게 버핏이 또 좋아하는 업종이라는 이게 좀 검증된 오래된 이런 산업이라는 뜻이죠. 그러네요. 예, 어디 나라를 가나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수익성이 좀 좋은 좀 오래가는 그런 비즈니스라는 뜻인데 그만큼 이해하기가 좀 쉬운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손해율이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보험 사기나 이런 것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손보주는 쳐다도 보지 말라고 했던 게 저금리 시대였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실제로 고생을 했던 게 사실이고요. 이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1%에 굴려야 되니까요. 근데 지금은 4%, 5% 한전채 사면 6%에 굴릴 수 있는 환경이 바뀌었으면 저는 인식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아직은 좀 더디 가고 있는 것 같고 본 적이 없으니까요. 최근 몇 년간 보험사가 좋아지는 거를. 거기에 내년에 회계제도가 IFRS 17으로 바뀌게 되면은 극적으로 이제 이익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게다가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게 기본적으로 부채를 시가평가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물론 구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축성 보험보다는 이제 인보험, 이 실손보험 쪽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이 이익이 좀 크게 늘어나는 그런 이제 그 정도의 이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고 특히 금리가 높으면 더 이익이 더 늘어나는 그런 식의 이제 뭐 회계적인 변화긴 하지만 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전부터 예정이 되어 있던 그런 이벤트가 있거든요. 최근 같은 경우에 실적도 굉장히 다들 좋게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납득 가능한 변화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뭐 손보사들 PER이 뭐 3배, 4배 근데 ROE는 뭐 12%, 16%인데 PBR은 0.4배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리레이팅이 내년 정도에는 이 정도까지 보여주면 내년에 어떤 변화하고 맞물려서 좀 리레이팅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인 이 섹터에 대한 아이디어는 올해 가격들을 많이 올렸습니다. 원가가 올라가니까.
근데 문제는 원가가 그거보다 비슷하거나 더 올라가면서 이익이 좀 지지부진하면서 올해 좀 재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내년이 되면 이 추세대로면은 아마 곡물 가격이나 특히 이제 환율이나 왜냐하면 음식료가 꼭 뭐 곡식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막 패키징 같은 알루미늄 가격이 다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가격은 위에 올라가 있고 원가가 떨어지면 이익이 이제 늘게 될 거고요.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또 시도들을 하는 굉장히 정체된 분야긴 하지만 그 안에서 또 성장 아이템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롯데칠성 같은 회사가 최근에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음료 라인업들 제로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로 칼로리로 만들고 있고 아, 그렇더라고요. 예. 그 지금 이쪽 시장의 점유율을 늘려가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에 지금 재미를 붙여가지고 이게 쭉 가속화가 될 겁니다. 심지어는 소주도 최근에 그 제로 칼로리로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을 안에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변화와 원가적인 변화 그리고 그것들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은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그래도 좀 이해 가능한 영역에서도 이런 변화들이 도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들이 충분히 존재를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식적인 매크로나 어떤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로 봤을 때 충분히 이 정도는 이 들으시는 분들이 납득 가능하시지 않을까 생각에 제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채원 의장님은 홀딩 컴퍼니가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고 보고 계시고 우리 최준철 대표께서는 보험주 중에서도 손해보험 주로 이제 뭐 자동차 보험이나 의료 실비 보험 주로 하는 데들이죠. 그리고 일부 전부 다는 아니고요. 일부 저평가가 보이는 음식료 업종을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오래 걸린다는 뭐 오늘 사면 다음 주에 팔고 이런 거 안 하는 분들이니까 정말로 왜냐하면 제가 이 사회자로서 제작진하고 합의를 본 게 어떤 경우에도 종목을 얘기하지 않는다. 근데 두 분께만 예외를 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거니까. 알겠습니다. 2020년을 이렇게 회고해 볼 때 참 힘들었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왜 힘들었냐를 이렇게 반추해 보면 그만큼 작년 이맘때 기대가 크셔서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어려울 거야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지금쯤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직 투자 중이시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원칙을 지키면서 성공 투자를 꼭 쟁취하시기를 사회자로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 피터 린치, 워런 버핏 같은 전설적인 가치 투자의 구루들의 지혜는요. 어둠 속 등대 불빛 같은 길잡이가 되어주곤 하죠. 지금이 딱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더욱 절실한 투자의 원칙, 오늘 두 분의 가치 투자 대가들이 전해주신 조언들도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등대의 불빛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두 분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